미국 CM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은 가격은 현재 온스당 77달러입니다.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가격이 2배 이상 높은 구간인데요. 그런데 최근의 최고점, 즉 1월 29일 고점과 비교하면 지금은 36%나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작년 12월 말에 은 인버스를 진입한 이후 한 달 내내 꽤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막판에 겨우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 관점과 매매 스타일을 복귀하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영상 말미에서 제가 한 가지를 언급했죠. 은 인버스 수익을 온스당 83달러 부근에서 고정시키기 위해 소량의 금 선물 매수 포지션을 함께 들어가서 은 인버스에 대한 해지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 인버스는 은이 80달러 부근일 때 전량 매도하면서 수익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 선물 매수 포지션이 손실로 흔들리면서 해외 선물 계좌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물론 선물 계좌가 흔들리면 저는 본 계좌에서 여유 자금을 투입할 여력은 충분했습니다. 혹시라도 금의 가격이 더 떨어지면 남아있는 선물 계좌의 자금만으로는 금 선물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었죠. 원래대로라면 은 인버스를 정리할 때 금 선물 매수도 함께 포지션을 종료시켜야 본래 해지 전략이 깔끔하게 정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욕심을 냈죠. 금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생각으로 금 선물 매수 포지션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이 온스당 4,400달러대까지 밀릴 때 금 매수 포지션은 점점 더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최근 금 가격 흐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도 반등했고 금도 결국 온스당 5,000달러대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대로 금 포지션도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하고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은 인버스로도 수익을 받고 금 선물 매수로도 수익을 받습니다. 양방향으로 둘 다 수익을 낸 상태로 금과 은 매매는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매매를 하면서 느낀 건 은 가격을 둘러싼 해석들이 생각보다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은 가격을 바라볼 때 자주 오해하는 지점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하이 거래소 은 가격이 미국 CME 거래소의 은 가격의 선행지표인가입니다. 지난번 은이 상승하던 국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상하이 거래소 은 가격이 CME보다 더 비싸다. 그러니까 미국 은 가격은 결국 상하이 가격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중국이 더 비싸게 거래하면 미국도 따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은 매크로마이크로 사이트에 표시된 상하이 은 가격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필요한 게 중국과 미국은 은 가격의 표시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은 은 가격을 온스당 달러로 표시하죠. 반면 중국은 킬로그램당 위안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이는 19,840위안은 중국에서 은 1kg이 19,840위안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현재 상하이 거래소 은 가격은 온스당 약 88달러로 계산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CME 거래소의 77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가격이죠. 그럼 중국 은 가격이 88달러면 미국 은 가격도 이제 88달러로 올라갈까요? 만약 CME의 은 가격이 온스당 88달러가 되면 상하이 거래소의 은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98달러, 100달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실물 수요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죠.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입니다. 은은 실제 제조업에서 필요한 산업재입니다. 미국 시장의 은 선물 거래는 대부분이 가격 변동을 이용한 금융 거래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종이 은 거래라고 하죠. 반면 중국은 기업들이 실물은 자체를 필요로 하고 실물 인수 거래 비중이 훨씬 큽니다. 실물을 많이 인수하는 시장에서는 보관비와 운송비, 보험료 같은 비용이 자연스럽게 가격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구리를 쓰는 규모가 미국의 10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요. 즉, 상하이 거래소 은 가격은 CME 거래소 은 가격의 선행지표가 아닙니다. 그걸 선행지표처럼 오해해서 미국 은 가격이 중국 은 가격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건 서로 다른 시장의 가격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은 선물의 실물 인수에 대한 착각입니다. 저는 최근 은 선물 증거금 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 가격이 오르면서 CME가 증거금을 계속 올렸죠. 그러면 소액으로 선물 거래를 하던 개인들은 접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개인들의 거래가 줄어들면 거래소 수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거래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금이 더 낮은, 더 작은 계약 단위의 은 선물이 새로 나오지 않을까를 말이죠. 선물에는 기본이 되는 표준 계약이 있습니다. 흔히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계약이죠. 이 스탠다드 계약은 증거금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은 스탠다드 선물의 증거금은 현재 원화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개인은 은 표준 선물을 1계약이라도 거래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증거금 4천만 원이다라는 말이 은을 4천만 원어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탠다드 은 선물의 1계약 거래 규모는 5천 온스입니다. 현재 5천 온스 은의 가치는 원화로 약 5억 6천만 원입니다. 은은 요즘 하루에 10%씩 움직일 때도 있죠. 만약 4천만 원 증거금으로 은 선물 1계약을 매수했는데 하루 만에 은이 10% 빠지면 손실이 약 5,600만 원이 나는 구조입니다. 레버리지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 선물 레버리지는 정확히 13.8배 수준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은 선물 레버리지를 20배라고 말했던 건 금 선물 레버리지와 혼동해서 말한 부분이고요. 금이 거의 20배에 가까운 레버리지, 은은 14배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스탠다드보다 계약 단위를 줄인 미니 선물과 마이크로 선물 같은 상품을 따로 만들어 둡니다. 은 마이크로 선물은 1계약 증거금이 원화로 약 813만 원 수준이고 스탠다드의 5분의 1 정도죠. 확실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개인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레버리지가 14배라면 마이크로 은 선물 1계약도 전체 포지션 규모가 1억 원을 넘는 수준이 되죠. 예전에는 마이크로 은 선물 정도면 저는 개인도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증거금이 수시로 인상된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으로 예전에 은 마이크로 1계약 증거금은 200만 원도 안 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변동성도 훨씬 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고 변동성도 커졌기 때문에 마이크로 선물조차 개인들이 감당이 어려운 단계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CME는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100온스 은 선물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 상품은 스탠다드 은 선물 대비 증거금이 50분의 1 단위입니다. 마이크로 선물보다도 증거금이 10분의 1 단위죠. 즉 예상되는 은 100온스 선물의 증거금은 원화로 대략 80만 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14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은 100온스 선물은 1계약당 약 1,000만 원 규모의 변동성만 감당하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정도면 개인들에게도 다시 은 선물 거래의 문이 열리는 셈이죠. 이 은 100온스 선물 출시가 큰 뉴스이다 보니 이 소식을 전달하는 유튜버도 있었는데요. 그 유튜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탠다드 은 선물은 만기까지 들고 가면 실물 인수가 되지만 마이크로나 100온스 선물은 실물 인수가 되지 않는다. 이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실제로 선물을 해본 사람이라면 바로 지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은 선물은 마이크로나 100온스만 실물 인수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표준 계약인 스탠다드 선물도 개인이 거래하면 실물 인수를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가 바로 WTI 원유 선물입니다. 현재 WTI 선물 1계약 증거금은 원화 기준으로 600만 원 수준이죠. 그 600만 원으로 600만 원어치 유가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유가 표준 선물의 1계약은 1000배럴입니다. 지금 유가가 배럴당 63달러 수준이면 1000배럴은 원화로 9,200만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걸 진짜 실물로 인수하려면 그 금액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 비용과 저장 비용, 운송비, 보험료까지 9,200만 원 알파 플러스로 수천만 원 단위의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만약 개인이 WTI 선물 1계약을 만기까지 들고 갔다가 실물 인수 상황으로 들어가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대형 사고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파산 이벤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증권사들은 개인이 그런 상황으로 가기 전에 만기 하루 이틀 전에는 강제 청산을 걸어버립니다. 아예 실물 인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은도 똑같습니다. 스탠다드 은 선물은 5천 온스 계약입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5억 6천만 원 규모에다가 실물 인수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일반 개인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품이든 선물 계약에서의 실물 인수는 기업들과 특정 기관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은 선물도 만기 하루 이틀 전에 증권사가 강제 종료시킵니다. 마이크로나 백온스는 애초에 가격 차익의 목적 상품 구조로 설계된 경우이고 원래부터 실물 인수 개념 자체가 거래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물을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유튜버가 뉴스 전달만 하다가 이런 설명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마치 스탠다드만 실물 인수가 되고 마이크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상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실제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스탠다드를 들고 간다고 실물 은이 집으로 배달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선물 거래를 단 한 번이라도 실제로 해보면 바로 체감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최근 금과 은이 연준 의장 지명 때문에 폭락했다는 해석입니다. 최근 금과 은이 급락한 뒤에 폭락의 원인이 새 연준 의장 지명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보십니까?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앞으로도 다른 상품이든 주식이든 항상 과열의 끝자락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물리는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들은 서사와 이야기에 먼저 꽂힙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미 과열 신호를 내고 있어도 차트가 보내는 경고를 보지 않거나 보고도 무시합니다. 최근 은이 온스당 121달러까지 치솟던 구간에서 월봉 아래 사이는 95를 넘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도 거의 보기 힘든 비정상적 과열 구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른 상품이나 주식, 주가지수에서 월봉 RSI가 90을 넘은 사례가 몇 개나 되는지요?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 은보다 더 높은 RSI를 기록한 사례로 그나마 떠올릴 수 있는 건 2017년 말 비트코인 정도입니다. 또 하나 은의 변동성 지수라고 볼 수 있는 VXSLV도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1월 말 은 변동성 지수가 120을 찍었다는 건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달아올랐다는 뜻이고 동시에 앞으로 변동성이 폭발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만에 은 가격은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온스당 63달러까지 빠졌으니 말이죠. 이 상황에서 케빈 워시 지명이 원인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설명하기 좋은 핑계였을 뿐입니다. 시장은 항상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미 가격이 다 움직이고 난 시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는 본질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나온 뒤에 원인을 찾습니다. 금과 은의 이번 급락은 정치 이벤트의 결과라기보다 과열이 스스로 정리된 과정이었습니다. 뉴스는 방향을 만드는 힘이 아니라 이미 움직인 가격을 설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일반인들은 또 서사가 완성되고 이야기의 끝에서 고점 매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이해하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고점 매수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